안녕하세요. 노후 자금 지킴이 강민재입니다. 2026년에 금리 인상이 확정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 소식은 단순히 경제 뉴스를 넘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불안하게만 느껴지는 이 시기에 내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확실한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나는 대출도 없고 그저 예금만 은행에 넣어두었는데 금리 인상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은 대출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과 생활비, 그리고 미래 계획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힘들게 모은 노후 자금을 은행 예금에만 의존하고 계신 분들께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안감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노후를 지키는 비법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2026년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소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경제 전문가들과 기관들로부터 구체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일본은행이 2026년 6월경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 번의 인상이 아니라 이후에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되어 2027년 말에는 최종 금리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인본은행이 반기별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 추이를 면밀히 확인한 후 정책 금리가 1.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JP모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26년에 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동시에 일본은행은 같은 폭만큼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별로 금리 정책의 방향이 엇갈리는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문가는 2026년 미국과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35%로 진단하며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 덕분에 달러 약세폭은 제한적이겠지만 전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환율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 국내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2026년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1.8%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언뜻 보면 긍정적인 신호 같지만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가 멀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027년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수준인 1.9%로 예측하며 특히 인공지능 AI 관련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한국 경제를 견인할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들을 미루어 볼 때 2026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 여력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분위기가 형성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시중 은행에서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자산 시장의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바로 물가 상승과 환율 안정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들어 물가가 안정되고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로 돈을 가져오면서 환율도 잡힐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금리 인상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확실한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방법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째, 부채 구조를 철저하게 점검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빚이 없으니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녀를 돕기 위해 받은 신용대출 한두 건 혹은 예전에 만들어둔 마이너스 통장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채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 통장이나 대출 서류를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내가 받은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아니면 고정금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만약 변동금리라고 적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 이자가 계속해서 바뀌는 상품입니다.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 내야 할 이자가 예측 불가능하게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는 뜻이죠. 변동금리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정금리는 대출을 처음 받을 때 정한 이자가 만기까지 유지되는 상품입니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내야 할 이자액은 변하지 않죠. 지금처럼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고정금리가 변동, 금리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보통 0.2%에서 0.3% 정도 더 높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후, 2년 후에는 변동금리의 이자가 고정금리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박정자 어르신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이분은 몇 년 전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자가 월 3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매달 내고 계세요.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이자로 나가는 상황에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리가 높은 대출을 금리가 낮은 대출로 바꿔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이 조건에 해당되실 거예요. 박정자 어르신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월 이자를 2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었어요. 정말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부채 구조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나가는 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까운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혹시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전화로도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397번으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빙 서류, 그리고 기존 대출 서류 이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 좋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대환 대출 금리가 연 4%에서 5%대인데 65세 이상이시면 여기서 0.5%포인트를 더 깎아줘요. 그러니까 연 3.5%에서 4.5% 정도로 금리가 낮아지는 셈이죠. 게다가 상환 기간도 더 길게 잡아주어서 한 달에 내는 이자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은행에서 먼저 이런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여러분이 직접 묻고 찾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소중한 통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자산 배분을 재조정하세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노후 자산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힘들게 모은 재산을 한 곳에만 몰아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부동산만 가지고 계신 분, 은행, 예금에만 모든 돈을 넣어두신 분, 또는 특정 주식에 올인하신 분들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이철수 어르신은 퇴직금 전부를 오피스텔에 투자하셨어요. 5년 전에 1억 2천만 원을 주고 매입하셨는데 임대 수익이 꽤 쏠쏠해서 연금처럼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세입자가 빠져나가고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공실이 이어졌습니다. 매달 관리비는 나가는데 팔려고 해도 매물 자체가 잘 나가지 않아 애를 태우셨죠. 어르신은 결국 선생님, 그때 현금으로 좀 남겨둘 걸 그랬어요. 지금 매달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라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복지관에 오시는 박영희 어르신은 재산을 매우 현명하게 세 곳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계셨어요. 재산의 3분의 1은 아파트와 같은 실물 부동산에, 또 다른 3분의 1은 은행 예금과 적금에,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CMA 통장과 같은 현금성 자산에 넣어두어 언제든 쓸 수 있게 하셨죠. 최근 금리가 오르니 예금 이자가 조금 늘어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그때를 기다렸다가 작은 상가를 하나 알아볼 계획도 세우고 계시고요. 이분은 이렇게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법보다 돈을 현명하게 잘 나누어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이죠. 은행 예금은 여러 개의 은행으로 분산하여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시고 부동산은 전체 자산의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현금화가 가능한 일부를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 너무 많은 비중을 두기보다는 연금 계좌나 CMA처럼 안정형 계좌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거나 자산의 일부만을 할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재산의 3분의 1은 부동산, 3분의 1은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등,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현금성 자산 CMA, MMF 등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과 재정 상태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만 모든 자산을 몰아두면 그 한 곳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전체 노후 계획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경제가 어려울 때, 그리고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그 어떤 자산보다 현금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5% 이상으로 오른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목돈을 예금에 묶어두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은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락하여 이 가게 월세가 80만 원 나오는데 금매로 나왔네? 와 같은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이 있어야 즉시 움직여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이고, 주식 다 망했어 라고 아우성칠 때가 오히려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의 문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을 통과하는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현금을 넉넉하게 들고 있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최민수 어르신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현금 7천만 원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때 주변에서는 모두가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부추겼지만 이분은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현금을 지키셨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 정말 좋은 상가가 급매로 나왔습니다. 위치도 좋고 임대 수익도 괜찮은 곳이었죠. 최민수 어르신은 망설임 없이 바로 현금으로 그 상가를 매입하셨습니다. 지금 그 상가에서 매달 80만 원씩 꾸준히 임대료를 받고 계세요. 어르신은 제게 선생님, 그때 현금 들고 있길 정말 잘했어요. 조급하게 움직였으면 이런 좋은 기회는 절대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현금은 최소한 얼마나 확보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1년치 생활비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 원을 쓰신다면 1,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한 달에 200만 원을 쓰신다면 2,4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보관하냐고요?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은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CMA 통장이나 MMF 머니마켓 펀드 같은 상품에 넣어두세요. 이 상품들은 일반 예금보다 이자도 조금 더 나오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나 파킹 통장을 문의하시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상자금으로 300만 원 이상을 보유한 고령층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3개월 이상을 버틸 확률이 무려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 비상자금이 없는 분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2개월 이내에 예금을 해약할 확률이 70%를 넘는다고 해요. 이 통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결국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엄청난 수익률이 아니라 충분한 현금의 여유, 즉 유동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노후 생활에서는 돈의 크기 자체보다 돈의 흐름이 얼마나 원활하고 안정적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자녀 문제, 혹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부채 구조를 철저히 점검하여 이자, 폭탄을 사전에 막으세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반드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산 배분을 현명하게 재조정하여 혹시 모를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하세요. 힘들게 모은 모든 돈을 한 곳에만 몰아두지 말고 여러 곳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세요. 최소한 1년치 생활비는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은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린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며 지금도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진 못해도 적어도 잃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편하고 좋다.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는 이 말만큼 현실적인 지혜와 위로가 되는 말이 또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신다면 금리 인상이 무섭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버텨낼 수 있겠다는 확고한 자신감과 확신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하세요. 선생님,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비록 과거에 아쉬움이 남거나 돈이 조금 줄어들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돈의 흐름을 바꾸고 현명하게 관리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언제나 힘든 위기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금리 인상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노후를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은행이라는 곳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내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의 대출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힘들게 모은 예금을 여러 곳으로 현명하게 나누어 분산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것. 이 세 가지 작은 실천만으로도 막연했던 불안감은 훨씬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얼마 전 상담이 끝난 뒤 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느냐는 단순한 숫자보다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가 제 노후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돈의 액수를 늘리는 금액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구조의 싸움입니다. 내 돈의 흐름을 건강하게 바꾸면 놀랍게도 내 마음의 흐름 또한 함께 안정됩니다. 노후라는 것은 결국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통장이 늘 불안하면 밤에 잠을 설치게 되고 내 돈이 흔들리면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칙은 단순한 재테크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한 마음과 평화를 지키는데 필수적인 지혜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그냥 좋은 이야기였네 하고 머릿속으로만 간직하지 마세요. 오늘 안에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직접 실천해 보세요. 첫째,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예금 내역서를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둘째, 혹시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한지 은행에 문의 전화를 해보세요. 셋째, 여유가 되는 만큼 최소한 현금 100만 원이라도 비상금 통장으로 옮겨두세요.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신다면 다음 달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평온해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문구 또는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용기 있는 댓글이 다른 많은 분들께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함께 지혜롭고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지금 당장은 경제 상황이 불안하고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현명하게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은 결국 어떤 금리 인상과 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가 한결 더 든든하고 평화로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